안녕하세요.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인생을 그대로 짓밟아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제 인생은 무난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평온함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와 동서였는데요. 특히 동서는 제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 시모 옆에 딱 달라붙어 얄밉게 제 속을 뒤집어 놨던 동서를 제가 어떻게 응징해 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살갑게 구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당한 일이 있거나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표정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표정으로 있으면 누가 봐도 화가 난 사람 같아 부모님께선 항상 제게 습관처럼 좀 웃고 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형경아, 좀 웃어라 웃어. 너 안 웃으면 화난 사람 같아. 꼭 먹던 음식 뺏긴 사람 마냥 뚱해가지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 시집도 못 간다. 그래, 뚱한 표정으로 살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 너. 그러니까 좀 웃고 살아. 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 부모님께선 무던한 성격에 표정이 별로 없는 저를 보며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은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걱정과는 달리 저는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할 말은 하고 살 줄 아는 똑부러진 저를 보면서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연애를 하는 동안 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할 수 있었어요. 회사 최초의 사내 커플로 같은 부서 사람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저흰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방긋 웃으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집 장남이 언제쯤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려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가씨를 보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이제 우리 선영이만 장가가면 되겠네. 선영이 너 언제 엄마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 거야? 형도 이렇게 가는데 너도 가야지. 아이 참, 우리 엄마 참 짓궂으셔. 나 여자친구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러신다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증권가 일을 하는 시동생은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빴고 시모와의 관계 또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평범했어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없었지만 가끔 저의 무뚝뚝한 성격에 대해선 시모가 불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꼭 널 보면 딱딱한 나무 토막 보는 것 같다 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엄마들한테 엄마 엄마 이러면서 팔짱도 끼고 같이 마트에 장도 보러 다니고 그런다는데 넌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좀 소심한 편이어서요. 그래도 제가 많이 노력해 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시모와 평범한 며느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저의 무난하고 평범한 관계는 시동생이 결혼 발표를 하고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된 순간부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사랑스러운 딸 둘을 낳고 저희가 결혼한 지 딱 2년 차 되던 그 해에 시동생이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상견례 소식을 들었을 땐 좀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내 동서가 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며
속으로 살짝 기대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상견례장에 나가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첫 인사 자리에서 동서가 내민 명함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의 직업이 다름 아닌 연예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이었어요. 연예기획사? 와, 신기해요. 제 주변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요. 젊은 나이에 대표 되기까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아,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들 매니저 하면서 이쪽 업계 일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직접 기획사를 차려보고 싶더라고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거니까 자수성가라고 하는 게 딱 맞겠네요. 아이고, 그럼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봤겠네. 만나보기만 했겠어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배우며 가수들 많이 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연예인들 사인 같은 것도 부탁해도 될까? 그럼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100장이고 200장이고 다 받아다 드릴게요.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던 동설 누구보다 반긴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던 건 동서가 바로 저와 동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시동생보다 3살이 많은 것이었죠. 시동생의 아내였기에 저보다 아랫사람이었지만 또 나이가 같다 보니 가족이 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들 사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비록 나이는 형님이랑 동갑이지만 너무 불편하게 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불편해하시면 저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친동생처럼요. 지금부턴 말 놓으셔도 돼요. 어쩜 성격이 저렇게도 좋을까? 확실히 연예인들 관리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예, 너는 윗사람이 돼서 먼저 손 내밀어 줄 생각은 않고 아랫사람이 먼저 저렇게 얘기를 하게 만드니 너도 둘째 좀 보고 배우도록 해라. 시모 말대로 동서는 연예 기획사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성격이 참 밝았습니다. 사람에게서 구김살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한 동서가 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걸요. 사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명절날 차례를 지낼 때 저와 어머님 둘이서 전을 굽고 튀김을 튀기면서 음식을 하곤 했었는데 이젠 동서가 들어왔으니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거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시집 와서 처음 맞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사에 복잡한 일이 생겨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시집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라 제가 같이 음식도 만들고 상차림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일처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명절에도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됐네요.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동서. 일이 있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 봐. 감사해요, 형님. 다음엔 무슨 일 있어도 꼭 참석할게요. 감사해요. 놀러 간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못 오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시모와 아버님께도 동서가 못 온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미 시모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전화를 하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명절날까지 그렇게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일 끝나고 나면 빠르게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알겠지? 그래, 너도 명절 잘 보내라. 저를 대할 때와 동서를 대할 때 시모의 목소리 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뭐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데 대놓고 정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집 온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동서는 무뚝뚝하고 소심한 저와는 다르게 어른들이 껌뻑 죽는 밝고 싹싹한 성격이었기에
시모가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서가 시부모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제 입맛대로 주물럭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어느 날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시모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연예인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어? 연예인? 어, 여자 가수 중에선 장윤정을 제일 좋아하고 남자 가수 중에선 두말할 것 없이 임영웅이지. 요즘 영웅이가 우리 나이대에선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 어머님 트로트 가수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장윤정이랑 임영웅 사인 받아다 드릴까요? 예, 장윤정은 방송하느라 바쁠 거고 영웅이는 콘서트 한다고 바쁠 텐데 어떻게 사인을 받는다는 말이야? 에이, 어머님, 저 그래도 이 바닥에선 꽤 발 넓은 걸로 통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사인 하나만 부탁해 하면 아무리 바빠도 군말 없이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저 장윤정이랑 임영웅이랑 엄청 친해요. 개인적으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는 사이인걸요? 어머, 정말이니? 세상에나. 아이, 그러면 나 언제 통화 한 번만 꼭 시켜주라. 내가 그 두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걸랑 매일 자기 전에 임영웅 노래 틀어놓고 자고 항상 너희 시아버지랑 둘이서 차 타고 갈 때마다 장윤정 노래 메들리 틀어놓고 가고 그럴 정도라니까. 요즘은 저도 그렇고 다들 바빠서 통화 안 한 지 좀 됐는데 좀 여유로울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다 늙어서 좋아하는 연예인 사인도 다 받아보고 우리 둘째 너무 멋지다. 아주 따봉이다, 따봉이야. 사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동서가 허풍을 떠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끼리 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동서는 가방 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줬고 그 종이를 건네받은 시모의 눈은 정말이지 곧 튀어나올 정도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서가 정말로 임영웅과 장윤정의 사인을 받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나, 예, 이게 다 뭐냐? 뭐긴요, 어머님. 임영웅이랑 장윤정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인 받아다 드린다고 약속했던 거 까먹으신 거예요? 어머,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정말 영웅이랑 윤정이 사인이라고? 네.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하시라고 제가 각각 5장씩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사인은 액자에 걸어서 보관해 두시고 나머진 어머님 친구분들 나눠드리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난 네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아, 이렇게 진짜로 받아올 줄은 몰랐네. 고맙다, 고마워. 우리 둘째 누구랑 다르게 어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지만 골라서 하니. 이것도 다 능력이다, 능력이야. 에이, 어머님, 사인 몇 장 가지고 너무 비행기 태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얘는 비행기를 태우다니. 마침 내일 친구들이랑 개모임 있는 날인데 이거 들고 나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하면서 어깨 좀 펴고 다녀야겠다. 고맙다, 둘째야. 네 덕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인도 다 받아보고. 시모는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별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서를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시모의 그 눈빛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하는 일은 애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했고, 굳이 시모에게 사서 예쁨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동서는 시모가 저보다 본인을 더 예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 이후부터 시부모님의 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와 아버님께 드릴 것이 있다며 엄청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내드는 겁니다. 그 안엔 무려 산삼이 2채가 들어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둘째야, 이게 다 뭐냐? 아, 이거 설마 산삼이냐?
맞아요. 한 채당 500만 원 해서 두 채에 1,000만 원. 요새 두 분 다 기력이 좀 허해지신 것 같아서 몸보신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어요. 와, 가격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한 채당 500만 원이라니. 저희는 차마 엄두조차 못 낼 금액이었죠. 시모는 동서의 산삼 선물에 감격했는지 눈물까지 훔치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둘째 며느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드렸다. 어, 시부모 몸보신하라고 이렇게 비싸고 귀한 산삼까지 챙겨주고 우린 둘째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미안해서 어떡하니? 얘 큰애야. 넌 작은 애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니? 에이, 엄마, 기분 좋게 선물 받고서 왜 갑자기 엄한 데다가 짜증을 내고 그래? 이 사람도 엄마랑 아버지한테 충분히 잘해드리고 있잖아. 그래. 괜히 큰애한테 그럴 거 없어. 오늘이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작은 애가 특별하게 선물 준비한 건데 그거 가지고 왜 큰애한테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이런 건 원래 손윗사람이 챙기고 그러는 건데 아랫사람이 먼저 나서서 시부모를 챙기면 윗사람이 돼가지고 자극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에휴, 저렇게 성격이 둔에 빠져서야 원. 동서의 선물 공세는 시모에게 아주 잘 먹혀든 것 같았습니다. 굴곡 없는 직선 같았던 저와 시모의 관계도 어느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동서는 시모의 환심을 산 틈을 노려 온갖 집안 행사에 요리조리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할머님의 제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동서가 오질 않는 겁니다. 명절 때도 일 핑계로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시할머니 제사 정도는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늦은 오후쯤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미안한 척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희 오늘 제사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 소속사 가수 콘서트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가 일이 있어서 빠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대표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거길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오늘 야근이라고 하고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어머님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제사야 해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큰애 있으니까 일은 전부 다 큰애한테 시키면 된다. 얘가 또 음식 하나 원체 잘해서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정말요? 그래도 형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네요. 어머님, 저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일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일을 빌미로 오지 않더니 시할머니 제사까지 빠질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시모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다가와 뒤집개를 손에 쥐어주며 시간이 모자란다고 빨리 우리 둘이서 음식을 하자며 저를 닥달하더군요. 어머님, 동선 이번에도 또 안 온대요? 왜요? 왜는 왜야. 당연히 바빠서 못 오는 게지. 알면서 뭘 물어.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명절 때도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더니 시할머니 제삿날인데도 또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솔직히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일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거 저는 핑계 같아서 좀 불편해요. 아랫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마음은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바쁘다는 애한테 그럼 제사 음식 해야 되니까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와서 음식이나 해. 이렇게 말하리? 차라리 안 바쁜 너랑 나랑 둘이서 후딱 해치우는 게 낫지. 툴툴거리지 말고 빨리 전이나 붙여.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진짠지 거짓말인지도 알 수 없는 동서 일핑계로 인해 시할머님의 제사 준비도 어머님과 저 둘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영악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게
제 눈엔 버젓이 보이는데 시모 눈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안 식구들 중 그 누구도 동서의 영악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상황에서 동서의 두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보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노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특히 시모가 보리를 굉장히 아꼈고 늦은 새벽에도 보리가 산책을 가고 싶다고 낑낑거리면 졸린 눈을 부비며 산책을 시켜주실 정도로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던 강아지였어요. 그리고 동서 또한 보리를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매번 시댁으로 올 때마다 보리를 꼭 끌어안으며 주머니에 쏙 넣어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다 같이 시댁에 모여 밥을 먹고 시부모님은 잠시 외출을 하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잠깐 집을 비웠을 때였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고 동서는 거실에 있었는데 벼랑간 거실 쪽에서 짜증 섞인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나가보니 동서가 질겁한 표정을 지으며 보리를 있는 힘껏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우, 저 털 날리는 것 좀 봐. 야, 나 너 싫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저기 네 장난감 있는 대로 좀 가. 동서, 강아지한테 무슨 짜증을 그렇게 내. 동서 보리 예뻐하는 거 아니었어? 아,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지 예뻐해달라고 꼬리 흔들면서 치근덕대잖아요. 형님은 그러면 짜증 안 나겠어요? 네? 동서, 이제야 진짜 모습을 좀 드러내네. 아버님이랑 어머님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모습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동서, 대체 정체가 뭐야? 형님, 그냥 늘 하시던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세요. 괜히 정의로운 척 나서서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뭣도 없는데 훈수 두려는 사람 딱 질색이에요. 동서, 우리가 아무리 동갑이라도 나 동서 윗사람이야. 윗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꼰세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 저 형님 한 번도 윗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냥 형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싫어요. 아우, 안 그래도 저 피곤해 죽겠으니까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그 말을 하고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데 그냥 그 주둥이를 확 꿰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부모에겐 알랑방귀를 끼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떠니 그 이중성에 아주 역겨워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선 시부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동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만천하에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꾹 참으며 동서의 민낯을 지켜보던 제게 한계가 찾아온 건 동서가 시집을 온 지 딱 3년 차 되던 그해 아버님의 생신날이었어요. 가족끼리 모두 모여서 시동생 내외가 준비해온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생일 노래를 부르며 진심을 담아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렸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아버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30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내년엔 조금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아니다.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고맙다 크나가 내 욕이 나게 잘 쓰마. 에게 형님, 명색이 그래도 아버님 생신인데 30만 원이 뭐예요. 요즘 30만 원이면 애들 과자값도 안 나와요. 아유, 진짜 내가 다 창피하네. 아버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용돈이고 요건 제가 따로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서가 건넨 선물을 보자마자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물의 정체는 바로 비싸기로 소문난 롤렉스 시계였기 때문이었어요. 반짝이는 시계의 자태를 보자마자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와 아버님까지도 입을 떡 벌리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아버님을 향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사실 선물은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지 값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롤렉스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싼 건 아니고 2,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버님, 이거 매일매일 꼭 차고 다니시면서 제 생각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둘째야. 네가 최고다. 최고야. 큰애 명색이 만면이라는 애가 지 시아버지 생신인데 고작 애들 과자값 정도나 주고 말이야. 사람이 저렇게 인심이 안 좋아서야 원. 하여튼 눈 씻고 봐도 예쁜 구석이라곤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어머님, 어쩌겠어요. 형님이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딱 그 정도뿐인 거겠죠. 그래도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제가 있잖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동서,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른들 앞에서 이간질을 시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물러 보여?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도 될 것 같나 본데 그 입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확 묶어줄까? 얘가 어디서 그런 무식한 말을 내뱉어? 야, 오늘 네 시아버지 생신인 거 잊었냐? 어? 어디서 막대 먹은 말로 분위기를 초치려고 해? 잘난 구석이 없음 가만히라도 있든가. 뚫린 입이라고 아주 내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지? 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주먹이 절로 쥐어지더군요. 정말 아버님 생신만 아니었으면 밥상이고 뭐고 다 때려 엎으면서 난리라는 난리는 다 쳤을 겁니다. 시모가 자기 편을 들자 저만 보이게끔 입꼬리를 올려 씩 웃는데 저 악마의 민낯을 시댁 식구들이 언제쯤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자연스럽게 시동생조차 꼴도 보기 싫어지더군요. 자기 아내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쯤 동서의 본성이 드러날까? 언제쯤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그 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이 지난 지 한 달 정도 흘렀을 무렵 벼랑간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진 않았지만 제게 거의 전화를 걸지 않았던 시모였기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어, 난데 너희 모아놓은 돈 좀 있냐? 돈이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여유 자금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당장 현금 말고 적금이라도 들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설마 적금 하나 들어놓은 게 없니? 적금 통장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 어디다가 쓰시게요? 적금 통장 있음? 나 3천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아주 급하게 써야 될 곳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 시집 오고 나서 돈 가지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니? 없잖아. 내가 길어도 6개월 안엔 다 갚을 테니까 3천만 원만 빌려줘라. 제게 전화를 건 이유는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죠. 하지만 그 큰 돈을 제 마음대로 덥석 빌려드릴 수는 없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마침 타이밍 좋게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3천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시네? 뭐? 3천만 원? 아니, 갑자기 왜? 몰라.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길어도 6개월 안엔 갚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액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당신하고 상의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빌려드릴까? 어머니께서 돈 빌려달라고 말씀 꺼내신 건 처음이시잖아. 무슨 일인진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필요한 곳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빌려드리자. 빌리고 안 주실 분들은 아니니까. 뭔가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마침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있었기에 적금을 깨서 시모에게 줄 3천만 원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틀 뒤가 시모의 칠순 생일이었기에 그날 자정에 딱 맞춰 시모의 통장으로 송금이 되게끔 설정을 해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고급 식당에서 가족끼리 모두 모여 오랜만에 근사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 일어날 때쯤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칠순 생신 선물 겸 해서 어머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셨던 3천만 원 어머님 통장으로 넣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저는 방긋 웃으며 시모에게 말을 건넸는데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예, 방금 첫째 말 들었지? 빨리 계좌 불러라. 그 3천만 원 지금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고 나면 그 돈 네가 필요한 대로 마음껏 써라. 그 순간 분위기가 무섭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건 시모가 아니라 동서였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은 황당해하며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다면서요. 정말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쓰라고 적금까지 깨서 드린 건데 갑자기 재수 씨한테 돈을 왜 보내시는 건데요? 예, 둘째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니? 얘가 급한 돈이 있다고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시애미가 돼가지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사업하는 애잖아. 그러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눈을 똑바로 뜨면서 동서를 변호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이가 없더군요. 기껏 모아온 적금까지 깨가면서 돈을 빌려드린 거였는데 그게 고스란히 동서 주머니로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태까지 꾹 참던 전 결국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돈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어머님이 급하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 깨서 돈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동서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 안 주셨냐고요? 아니, 그까지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어? 너희 집에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소리 바락바락 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디? 가정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야, 너 니네 집 가서 정신 상태 하자 있는 것 같으니까 AS 좀 해달라고 해라. 어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교육 다시 받아야겠어. AS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 어머님이 더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머님은 모르셨죠? 동서 들어오고 어머님이 동서랑 저랑 은연중에 계속 비교하실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참았는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내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이러면서 화나도 비교하는 게 눈에 보여도 참았어요. 어머님한텐 그 돈이 그까지 3천만 원일지 몰라도 저희한텐 아니에요. 애들 교육비 쓰고 생활비까지 바득바득 아껴가면서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허이구, 그러셔? 야,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네가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하나라도 잘한 게 있냐? 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둘째가 아마 맏며느리인 줄 알 거다. 우리한테 하는 것만 보면 둘째가 맏며느리고 네가 둘째 며느리라고. 둘째한테 고맙다고 절을 내도 모자랄 판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아, 그러세요? 네, 어머니 말씀 잘 알겠네요. 그럼 맏며느리 같지도 않은 전 이만 영원히 빠져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잘나디 잘난 둘째 며느리하고 명절에 차례 준비하시고 제사날 제사 음식 준비하시고 온갖 집안 행사며 뒤치다거리 다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이만 빠져드릴 테니까. 여보,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자. 저는 시모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다음 남편을 데리고 가게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뒤에서 시모가 제게 말본새가 어떻다느니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그런 말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그대로 무시한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부부는 시댁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제 마음을 모두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님은 제게 울분 가득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 큰애야, 나 완전히 속았다, 속았어. 둘째가 준 그 시계 기억하지? 롤렉스 시계. 이거 완전히 짝퉁이란다, 짝퉁. 친구들이 내가 시계 찬 거 보더니 아무래도 가짜 같다고.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의뢰했더니, 허, 참나, 2,500만 원은 무슨, 이거 정가로 30만 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깜쪽같이 속여 먹을 수가 있는지. 네? 그 시계가 짝퉁이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뿐인 줄 아냐? 너 그때 기억나지? 둘째가 우리 먹으라고 산삼 들고 온 거. 뭐 한 채 500만 원인가 그랬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이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준 산삼이라고 자랑하니까 비웃더라. 이게 어떻게 산삼이냐고. 중국산 장뇌삼이라고. 10만 원도 안 하는 장뇌삼을 500만 원짜리 산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준 거야. 아버님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막장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속여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시모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저희 집으로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어떡하면 좋냐? 나 완전히 망했다, 망했어. 이걸 어쩌면 좋아.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나도 작은 애한테 당했어. 아주 눈 뜨고 코 베였다고. 뭔 소리예요, 그게? 뭘 당했는데요? 사실 니네한테 빌렸던 3천만 원이랑 같이 작은 애한테 따로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 재정난 때문에 소속사가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나보고 좀 도와달라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지. 처음 석 달 동안은 이자를 내주더니 그 이후부턴 이자를 안 줘. 아휴, 당장 내일 모레면 이자 나가는 날인데 나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시모는 저희 돈 3천만 원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을 따로 동서에게 빌려줬던 것이었어요. 처음엔 이자를 잘 내주는 척하다가 이제는 이자를 못 내겠다며 잠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가라앉아 있던 동서에 대한 어두운 진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운영하고 있는 기획사는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널리고 널린 연예 기획사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니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연예인들마저 지금은 모두 계약을 해지한 듯 보였죠. 그리고 시모에게 건네준 유명한 가수들의 사인들도 연예인 당사자가 직접 해준 사인이 아니라 연예인의 사인 모양을 본인이 따라 그린 거더군요. 여러분들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유명 가수들이 뭐 한다고 5장씩이나 사인을 해다 주겠습니까? 이 모든 건 오직 동서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나이가 드신 시부모님은 동서가 준비한 연극에 홀라당 속아버리신 것이었고요.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남편은 시동생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모든 사실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시모에게서 5천만 원을 동서가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은 분노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동서를 곧장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도착했고 시모는 동서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너,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모레 당장 원금이랑 이자 나가는 날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어머님, 이거 저랑 어머님이랑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다 말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이 힘들어져서 이자 내드리기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 고작 그까지 돈 떼어먹을까 봐 이러시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서 또 노인네 상대로 사기를 해먹으려고? 동서, 미안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서 말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거든? 형님은 모르면 좀 빠져 계세요.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동서, 아버님 생신 선물로 드렸던 롤렉스 시계. 그거 가짜라면서?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산삼도 알고 보니까 저렴한 중국산 장내삼이었고. 이야, 이렇게 보니까 동서 참 대단해. 사기꾼으로서의 자질이 아주 차고 넘쳐. 어? 30만 원짜리가 2,500만 원이 되고 시가 10만 원도 안 되는 장내삼이 둘이 앞에 1,000만 원짜리 산삼이 되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속여놓고 뭐? 모르면 빠져 있어? 형님, 선물은 질보단 마음인 거 모르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아버님께 명품 시계를 사드리고 싶었음 비슷한 가짜 시계를 사드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산삼을 드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가짜 산삼을 사드렸겠냐고요. 그죠, 어머님? 어머님은 제 마음이 어떤지 다 이해하시죠? 그럴 능력이 없어서 비싼 거라도 사드린 건데 사람 정성을 봐야죠. 그죠? 능력이 없음 애당초 주질 말았어야지. 우리까지 짝퉁으로 생각한 거냐? 그래서 속여 먹을 대로 다 속여 먹고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는 거냐고? 다 필요 없고 내 돈 내놔. 내 돈 당장 내놔. 아우 진짜 좀 놓으세요. 저희 기획사 망했고 저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있어서 드릴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순간 말없이 상황을 보고 있던 시동생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듯 동서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랑 살면서 참 안 맞다 싶은 순간들이 수백 번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그거 하나면 됐다 싶어서 여태까지 참고 살았어.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이 정도면 악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겠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관계도 끝이야.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으니까 당장 집 밖으로 사라져. 여보, 나 억울해. 그런 거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아, 제 발로 나가긴 싫다 이거지?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끌어내 줄게. 시동생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동서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내며 눈물 나게 응징해 줬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쫓겼고 시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늙어 자식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한 꼴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우, 그러게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돈은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안하다, 큰애야. 사실 나는 네가 더 좋았는데 제가 계속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른으로서 중립도 못 지키고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시모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제게 사과를 건네더군요. 시모의 사과를 듣고서 속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과연 내게 사과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을 하고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아주 지독하게 싸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숨기려고 애썼던 일 또한 아버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아휴, 말해 뭐 하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한참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 동서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 얘기도 있고 부탁할 것도 있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무슨 헛소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 약속을 잡고 동서를 만나러 향했습니다. 동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그동안 제가 너무 버릇없게 굴었죠? 너무 죄송해요. 그거 전부 다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 아직 그이 사랑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큼은 안 돼요.
제발 그의 마음 좀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미안. 사랑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야, 네 사랑이 사랑이면 세상 사랑 다 얼어 죽었어.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서방님이 니네 가족을 작정하고 속이고 돈을 빼먹을 대로 빼먹고 잠수를 타면 그때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넌 절대 그렇게 못할걸? 무슨 수를 써서든 잡아 족치려고 할 거야. 그렇지? 너 같은 애 나 같아도 싫어. 내 가족한테 사기란 사긴 다 치고 다녔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폐기물 쓰레기만도 못한 게 어딜 우리 시댁에 기생하면서 들러붙어 있으려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랑 충고 하나 할게. 버스는 이미 떠났고 기회는 0이야. 넌 완전 아웃이라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가서 사기치고 다닐 생각하지도 마. 네 얼굴, 네 이름, 네가 운영했던 기획사 이름까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인생을 망치려는 게 보이면 그땐 아주 세상 만천하에 네 얼굴 신상 털 수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다 내려놓고 사라져.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울며 불며 매달리던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나더군요. 이후 시동생은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빌려줬던 3천만 원과 시모에게 빌려간 5천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게끔 도움을 줬어요. 그 모든 금액들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나이도 없었기에 별다른 숙려 기간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동생은 이혼 후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에게 대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거의 상전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 앞으로 밀어줬고 밥 한 공기 더 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나 소불고기 등을 해놓고서 저를 기다리기도 하고 진작부터 이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모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서 얘기만 나오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냥. 보이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근자근 밟아버릴 테니까.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따지고 보면 당신이 제일 문제야, 문제. 맨날 첫날 큰애랑 작은애 둘이 놓고서 차별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먹어가지고 천벌받은 거야. 두 분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투고 계신답니다. 사연을 다 끝마치고 보니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짜였던 그 여자와 모든 인연을 끊어낸 것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또 어디선가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를 속이고 다닐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결리망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인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됐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다단계 사기, 전세 사기, 금융 사기, 가족 간의 사기.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부디 나쁜 사람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든 결정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랄게요.